서울역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중 모르는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3일을 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아주 딱해 보여 저희는 그 아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저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나 인연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저와 남동생을 낳으시고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 남매는 아침밥에 반찬 투정을 하였고 잠이 많았던 남동생은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일 아침은 항상 전쟁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고생한 만큼 저에게도 고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셨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 강박 때문인지 어린 제가 봐도 항상 조급하고 예민해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가난의 굴레를 끔찍이도 싫어하셨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셨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많이 마셨고 저의 사소한 행동에 짜증을 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양말을 화장실 앞에 놔두면 수아야, 양말이 저게 뭐냐? 양말을 벗어났으면 바로 빨래를 하든가 빨래통에 넣든가 해야지. 물론 아버지 말이 맞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투가 짜증이 섞여 있어서 그런가요? 저도 짜증이 나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남동생이랑 집 거실을 뛰어놀면서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시던 낡은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심하게 금이 갔어요. 상태를 본 아버지께서는 수아,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어? 조심히 놀아야지. 왜 그렇게 철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무섭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 건 제가 사춘기가 왔을 때입니다. 사춘기가 와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저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오해와 원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다정하지 못할까? 왜 늘 화가 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방문을 잠그고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시장을 걷거나 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질투가 나더군요. 아버지와 그런 다정한 추억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학예회 때도 운동회 때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감정이 얼굴에서 티가 났었나 봐요.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채신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아야, 아버지 많이 밉지?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행동을 모두 지적하시고 잔소리만 하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아야, 절대 아니란다. 아버지가 평소에 수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 네? 제 얘기를요?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되겠는지 아버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으셨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왜 안 계시는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니?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계시는데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다. 너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홀로 남겨진 채로 지내셔야 했어. 그런 너희 아버지를 동네 주민들이 많이 안쓰러워하셨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농부에게 작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활을 이어가셨어. 그 어르신 아니었으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없다고 하셨지. 그 농부 어르신이 매달 쌀 한 대씩을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너희 아버지는 아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거야.
어머니는 이어서 그 시절 아버지가 지내셨던 작은 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을 뒤집어 써도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였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학교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나눠주는 급식이 무료로 나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자란 어린 소년이 그나마 농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그 어른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는데 평생의 은인이 그렇게 보답할 길도 없이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어른의 장례식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챙겨주신 어른께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뒤섞여 지금의 예민한 아버지를 만든 것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때부터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단다. 내가 받은 은혜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며 살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아버지가 그토록 무뚝뚝하면서도 가끔씩 낯선 사람들에게 선뜻 도움을 베풀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 몰래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계셨고 과거 자신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일정 금액이 낯선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한 번도 캐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풀렸습니다. 늘 무섭고 이해할 수 없던 아버지의 평소 모습. 이렇게 깊고 따뜻한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어머니와의 대화는 16살이 되도록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한 번에 풀리게 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계시다니 아버지가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미안함과 애틋함이 대신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의 뜻을 군말 없이 따르며 살았습니다. 저의 남동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건방을 떨면 바로 혼을 냈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달라진 누나가 왜 저러나 싶어 억울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제가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자 동생 역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남매는 부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주말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남매는 그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니 요즘에 수아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왜? 그냥 옛날에는 나한테 무뚝뚝하더니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 저번에 수아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신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줬지. 아, 그래? 언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생각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며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집에 가면 항상 나오는 슈퍼 앞에 아버지가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무거운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과 우유를 사주며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어색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했던 그날 밤,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예민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이해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 역시 아버지께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꼭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크림빵을 나눠 먹던 그 순간이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 시작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정말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퇴근길에 술을 드시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고 대신 저와 남동생에게 서툴게나마 안부를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늦게 들어온 날 식탁 위에 곶감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 없이 그냥 놓여있던 곶감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 나름의 표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곶감을 먹으며 왠지 모르게 울컥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응원에 힘을 얻어 삼수를 준비한 그 해, 바로 공무원에 합격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하고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기쁨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을 몇 잔 드시곤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딸 장하다 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구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원 업무로 지쳐있던 어느 오후 실수로 서류를 놓치고 당황해하던 저를 그 사람이 대신 주어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배려심이 깊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쭉 있기만 바랬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1년 전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퇴근 후 매일 병실로 달려가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이 야위어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고통은 내색 한번 안 하시면서 아버지의 술버릇이나 예민한 성격까지도 다 감싸 안으려 하셨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저는 나중에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 잘 부탁한다.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그 말씀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야윈 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버지와 남동생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날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버텨온 세월 속에 늘 내 곁을 지켜주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수아 결혼하는데 나 혼자 식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따라 당신이 유독 보고 싶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등이 유독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아버지는 한동안 심하게 우울해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혼자 바둑을 두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바둑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둑돌 놓는 법조차 몰라 아버지께 여러 번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바둑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지하게 마주 앉아 대국을 두는 남편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먼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기 싫다. 나 아직 70도 안 된 쌩쌩한 중년이야. 혼자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라. 말씀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먼저 해준 남편을 아버지는 속으로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명절이면 늘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저와 남편은 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전달해드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함께 놀러가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저 역시 직장에서 빠르게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아버지도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제 삶에도 평온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43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일손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 서울역에 도착했죠. 서울역까지 데리러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주말인데다 늦은 오후여서 사람도 많고 도로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예상 도착 시간은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저는 벤치에 앉아 가지고 있던 간식을 꺼내 먹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라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했죠. 그런데 그때 어린 여자아이가 제가 먹고 있던 간식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간식이 신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이의 눈빛이 유독 간절해 보여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닐까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것 좀 먹을래? 제가 갖고 있던 새 간식 봉지를 건네주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에 쥔 간식을 덥석 가져가더군요. 아이의 손에서 간식 봉지가 열리자마자 아이는 정말 배가 많이 고팠던 건지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아이의 신발과 옷차림이 상당히 낡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신발은 발가락 부분이 다 해져 있었어요. 낡은 행색에 걱정이 되어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밥 안 먹은 지 얼마나 됐니? 아이는 저를 보더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답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대답에 너무 놀라 당황한 저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계셔서 얼른 가야 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할아버지의 상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라도 손에 쥐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 건넸지만 아이는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이가 단호하게 거절하기에 저도 더는 권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저는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어 그런가 싶어 얼른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걷기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집까지 데려다줘도 괜찮을까? 아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때맞춰 도착한 남편은 아이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아이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자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낡은 신발을 신고 간식 봉지를 꼭 쥔 채
저희 부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희는 집 근처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는 그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조심스러움과 불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저는 걷는 내내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집 앞에 다다른 순간 저희 부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는커녕 사람 한 명 지나기도 벅찰 만큼 좁은 골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창문 하나 없는 지하 5평 남짓한 공간이 바로 할아버지와 아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서늘한 냉기가 뒤섞여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와 냉기가 가득한 바닥 한 구석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가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저희를 올려다보시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아까 손녀분과 역 앞에서 만났어요. 손녀분이 너무 걱정돼서 따라왔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지우가 데려왔다고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찾으셨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얼굴로 저희 뒤에 숨은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라. 괜찮다. 지우가 조심스레 다가가 할아버지 옆에 앉자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신 듯 저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우가 데리고 온 손님인데 차 한 잔도 못 내드리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음식을 좀 사왔어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저희가 오히려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굶으셨던 건지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흘리면서 정신없이 드셨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남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처에서 사온 음식을 순식간에 다 드신 할아버지께 저희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 소량의 현금을 쥐어드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잠시 멈춰선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시리게 다가온 건 방금 목격한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과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기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아버지와 크림빵을 나눠 먹으며 오해를 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도와오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저런 분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내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자. 앙상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열악한 환경이 자꾸만 눈에 밟혀 어떻게든 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저희는 할아버지와 지우를 꾸준히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매번 직접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고 무겁더라도 좋은 쌀을 직접 사서 어깨에 메고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살림 역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아껴가며 할아버지께 소량이나마 생활비를 보태드렸습니다. 시댁 어른들께도 이 사연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대구에 계신 시어머니는 처음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저희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손수 담그신 장아찌며 밑반찬을 바리바리 챙겨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지만 마음은 나눠줘야 남는 법이다. 이것도 같이 갖다 드려라. 시어머니의 말씀 이후로 명절마다 대구에서 올라오는 반찬 상자에는 늘 할아버지와 지우의 몫이 따로 챙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댁 어른들의 마음 씀씀이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지우의 학교 준비물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우의 가방을 열어보았을 때 몽땅 연필 2자루와 다 해진 지우개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달 학용품을 사서 지우의 가방을 채워주었고 지우의 생일이 다가오면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손수 편지를 써서 건네신 적이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모르셔서 한자 한자 힘겹게 눌러 쓰신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손녀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는 네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단다. 지우는 그 편지를 받고는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아이도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꼈던 모양입니다.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우는 그 편지를 코팅해서 지금까지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고 하더군요. 지우의 처음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던 날, 소원이 뭐냐는 제 물음에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듣고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내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오래 살아서 지우 시집 가는 것까지는 봐야겠는데? 저는 그 말씀에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힘을 쏟는 저희 부부를 두고 유별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걱정 섞인 잔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 한 분은 남의 집 대소사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저희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그 두 사람에게서 받고 있다는 걸 남들은 몰라도 저희 부부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저희를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꾸준히 두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본 이웃들은 어느 순간부터 필요할 때마다 반찬을 나눠주거나 지우의 옷가지를 챙겨다 주는 등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옆동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손수 담그신 김치 한 통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남을 챙기는 거 보기 참 힘든데 나도 뭐라도 보태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선함이란 결코 한 사람의 몫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으로 잔잔히 퍼져 나간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별나다, 오지랖이라며 말리던 친척들조차 나중에는 명절마다 할아버지와 지우의 안부를 먼저 물어오곤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음식을 할아버지와 지우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반겨주는 할아버지와 지우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쏟은 정성은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집안의 찌든 곰팡이를 말끔히 닦아낸 적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창문도 없어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공간에 이런 유해 물질이 가득하니 두 사람의 호흡기 건강에도 결코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몇 시간이나 벽지를 벅벅 문질러 닦았고 남편은 사다리를 놓고 천장 구석구석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날 저희는 청소로만 끝내지 않고 작은 이동식 제습기와 전기장판도 하나씩 마련해 방 안에 놓아드렸습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들한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정말 고맙네. 곰팡이를 깨끗하게 치워내고 나니 집도 어느 정도 사람 사는 집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생한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과일을 씻어 수줍게 건네주셨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깨끗해진 집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그날, 저는 할아버지와 지우가 단 한 번도 바다에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바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의 뜻밖의 제안에 또 한 번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바다를 보러 간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한 모습에 저희 부부가 더 기대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 주말 약속을 앞두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할아버지랑 그 손녀 아이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 같이 바다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참 잘한 일이라며 저를 흐뭇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바다를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며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가겠다고 나서셨습니다. 평소 사람 많은 곳이나 외출을 잘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우를 챙기는 데만 마음을 쓰느라 정작 아버지께는 그동안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바다를 보며 마음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아침, 저희 부부는 아버지를 태우고 할아버지와 지우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오랜만에 나들이에 설레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마중 나오신 할아버지를 본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도 잇지 못한 채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어릴 적부터 둘도 없이 절친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장식이? 봉안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서로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극적인 재회에 저희 부부는 그저 멍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두 분은 그동안 살아온 기구한 세월을 털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헤어진 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아들 하나를 두셨지만 사업에 손을 댔다 크게 실패하면서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긴 두 분은 서로의 소식조차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때 그렇게 갑자기 마을을 떠나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편지도 몇 번이나 보냈는데. 미안하네. 그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어서 차마 자네한테도 연락을 못했어. 두 분은 그렇게 서로에게 못다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밤새도록 풀어놓듯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희 부부가 조심스러워 차마 묻지 못했던 지우의 사연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올해 7살이며 할아버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입니다. 하지만 지우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우 아빠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러던 어느 날 늘 취한 채 거리를 헤매던 지우 아빠는 새벽녘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결국 지우 아빠는 뺑소니 사고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우 아빠가 남긴 사업 빚까지 고스란히 남아 할아버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전세금마저 모두 털어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갈 곳을 잃은 할아버지와 지우는 창문도 없는 그 낡고 좁은 지하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내 손녀딸이 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저희는 늦은 점심으로 근처 식당에서 회와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씩을 나누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고, 지우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겠다며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저희는 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마치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 환하게 웃고 계셨고, 지우는 두 어르신 사이에 껴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지금도 지갑 속에 소중히 넣고 다닙니다. 문득 마음이 힘든 날이면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곤 합니다. 사진 속 5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날의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해 건넸던 다정한 말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는데,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의 가슴 아픈 사연과 참혹한 상황을 전부 알게 된 아버지는 발길이 닳도록 지훈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사들고 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니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함께 즐기던 바둑을 다시 두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두 분은 조그마한 수첩에 그날그날의 승패를 꼬박꼬박 적어두셨습니다. 오늘로 내가 32판 이겼다 이 사람아. 허허, 그건 자네가 어제 몰로 훈수둔 거 빼면 31판이지. 두 분이 티격태격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두 분이 옛날 고향 소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고, 저와 남편에게도 늦둥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손자를 처음 품에 안으신 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우 역시 갓 태어난 아기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버지 댁 마당에 모여 아기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으실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눈매가 꼭 자네 어릴 적을 닮았구먼. 지우는 동생이 생겼다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학교만 다녀오면 곧장 아기방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없애서는 안 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될 것 같던 어느 날 갑작스레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마주 앉아 바둑을 두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바둑판 위로 힘없이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모셨고, 저희 부부도 일을 마치자마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말기이며 남은 시간은 길어야 3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퍼하셨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양반, 다시 한번 봐주시오. 뭔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얼마 전까지도 바둑 두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되물으셨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힘없이 벽에 기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병실 창가에 앉아 지우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을 꺼내 한참을 들여보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지내다 죽느니 남은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편히 눈을 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심스레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장시가 됐다. 나 하나 때문에 자네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내 가족이야. 이대로 혼자 둘 순 없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결국 손녀딸 지우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 할아버지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늘 곰팡이 피고 좁아 터진 지하 방에서만 지내던 지우가 넓고 쾌적한 방에 대자로 누워 그토록 편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우를 보며 할아버지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손녀딸 어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부탁 좀 해도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지우는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확히 2달 정도 아버지 집에서 지내시다가 새벽 5시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행히 떠나시는 길의 얼굴만큼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더없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랫도록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시며 마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린 시절 친구를 떠나보내듯 서럽게 우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러 다니시던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지우의 학교 선생님과 친구 부모님들까지 찾아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우의 학교 친구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아와 지우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우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발인 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손수 들고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봉안아, 이제 정말 편히 쉬거라. 지우는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어릴 적 부모 없이 홀로 자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 시절을 함께 버텨낸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지우를 법적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우 역시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를 이모, 이모부에서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지우의 원래 성을 그대로 지켜줄지 아니면 저희 성을 따르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지우 본인의 뜻을 존중해 직접 물어보았는데 지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 성 따라갈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저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 어린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입양까지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 잘된 일이라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이 확정되던 날 저희는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지우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내 손녀딸이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오래된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다. 지우 키우는데 보태 써라. 그 아이도 내 손녀딸이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저 역시 지우와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주말, 저희는 슬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기념하며 다 함께 바다를 보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저와 남편이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친정 아버지와 연로하신 시부모님께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정정하게 곁을 지켜주시는 것. 나머지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굽힘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가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간식 봉지를 뜯지 않았다면, 혹은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을 못 본 척 지나쳤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득 어릴 적부터 늘 입에 달고 사시며 저희를 키우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금 깊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마음 하나로 터미널에서 지우에게 간식을 건네며 베풀었던 작은 선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소중한 인연들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도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끔 그날의 서울역을 떠올립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작은 눈망울이 지금은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활짝 웃는 얼굴이 되었다는 게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요즘 지우는 저녁마다 동생의 숙제를 봐주는 의젓한 누나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와 함께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엄마, 나 그때 서울역에서 엄마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답해줍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우린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으니까. 지우는 제 말을 듣고 수줍게 웃으며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고도 짧았던 가슴 뭉클한 소중한 경험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농부 어른의 선함이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그 선함이 다시 저에게 이어졌으며, 이제는 저의 선함이 지우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지우의 선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함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제 삶을 통해 직접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